477페이지입니다. 477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계약이 종료해가지고 전형계약, 비전형계약이 나와요. 일단 민법에 있는 거는 전형계약, 민법에 없는 거는 비전형계약 이렇게 하고요. 근데 교재 14종류인데 작년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됐습니다. 여행계약이 하나 더 추가됐어요. 민법은요 잘 개정되지 않아요. 잘 개정되지 않기 때문에 어쩌다 한 번씩 개정되면 시험에 꼭 나오니까 요 여행계약도 뭐죠? 전형계약이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것들은 뭐 외울 거는 아닙니다. 여행계약이 뭐죠? 전형계약이어서 총 몇 가지죠? 15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비전형계약해서 민법에 없는 게 뭐죠? 비전형계약이고요. 시험에 나오진 잘 나오지는 않는데 과거에 한번 요게 나왔어요. 중개계약. 중개계약은 뭐죠? 비전형계약이다. 왜냐하면 중개계약은 중개사법에 있죠. 어디에는 없어요? 민법에는 없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2번 쌍무계약, 편무계약. 계약이 성립됨으로써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는 계약은 쌍무계약이고요. 한쪽 편에만, 한쪽 당사자에게만 채무가 있는 거는 편무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유상계약, 무상계약. 말 그대로 대가를 지급해야 되면 유상, 공짜면 뭐죠? 무상.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은 쌍무계약. 한쪽 당사자에게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은 편무계약. 이렇게 되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면 이제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할 채무가 생기고요. 갑에게는 재산권을 이전해 줘야 될 채무가 생기니까 요 매매 계약은 쌍방 모두에게 무엇을 발생시키죠? 채무를 발생시키죠. 그러니까 매매 계약은 뭐예요? 쌍무계약. 근데 만약에 갑이 요 건물을 파는 게 아니라 을에게 증여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꽁꼬로 주기로 했다면 을의 입장에서는 채무가 없죠. 갑만 을에게 재산권을 이전해 줘야 될 채무가 생기니까 증여계약은 뭐가 되죠? 편무계약. 그럼 이런 논리가 생기네요.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증여와 같은 무상계약은 뭐죠? 편무계약이다. 이런 논리가 생기는데 이게 완전히 일치되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현상강고라는 계약이 있는데 이 현상강고라는 계약은 특이하게도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계약이에요. 따라서 모든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다. 그러면 이건 뭐죠? X에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현상강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뭐죠? 편무니까요. 또 반대로 모든 편무계약은 무상계약이다. 이것도 뭐죠? X예요. 왜냐하면 현상강고는 편무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유상이니까요. 그죠? 이 관계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아주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계를 기억하시면 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따로따로 기억해 두시는 게 편해요.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유상계약은 뭐예요? 쌍무계약. 무상계약은 뭐예요? 편무계약인데 현상강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뭐죠? 편무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십시오. 다시 한번요. 유상계약은 뭐예요? 쌍무계약. 무상은 뭐죠? 편무. 다만 현상강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뭐죠? 편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내용 안 보셔도 되고 우측 하단에 보시면 낙성계약하고 뭐가 나오냐면 요물계약이 나와요. 일단 우리가 계약이라는 것은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잖아요. 따라서 갑이 을에게 청약이라는 의사를 표시했더니 을이 승낙이라는 의사를 표시했어요. 이랬을 때
아무것도 필요 없이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해요. 앞에 뭐죠? 승자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승낙으로 성립하는 계약.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 뭐죠? 낙성계약이고, 문제는 요 승낙 외에도 일정한 물건이나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을 뭐라 그러냐면 요물계약이라고 해요. 우리가 배우는 모든 계약은 다 뭐죠? 낙성계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뭐 매매다, 교환이다, 임대차다, 이런 계약들은 다 무슨 계약이에요? 낙성계약인데, 문제는 요 매매 계약과 함께 이루어지는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에요. 따라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것만으로는 계약금 계약은 성립되지 않고요. 계약금이 실제로 지급돼야 뭐죠? 성립이 되고요. 임대차 계약도 뭐죠? 낙성 계약이지만 보증금 계약은 대표적인 뭐죠? 요물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대물 변제, 돈 대신 물건으로 갚기로 하는 것도 뭐죠? 요물 계약이에요. 이런 얘기죠. 친구한테 1억을 빌렸는데 1억 대신 아파트를 주려고 해요. 이게 뭐죠? 대물 변제잖아요. 근데 1억을 대신 아파트를 주기로 약속한 것만으로는 아직 돈 갚은 게 아니죠. 실제로 아파트를 줘야 돈을 갚은 것이 되니까 대물 변제는 뭐죠? 요물 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거 현상 강고가 대표적인 뭐죠? 요물 계약입니다. 요물 계약의 종류 요 네 가지는 꼭 숙지하셔야 돼요.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대물 변제, 현상 강고, 요물 계약이고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낙성 계약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왜 현상 강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냐면요.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상 강고라는 건 뭐냐면요.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보수를 받는데 청약을 광고로 하는 게 현상 강고입니다. 그러니까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보수를 받는다는 점에서는 무엇하고 똑같냐면 도급하고 같은데 다만 청약을 뭐로 한다고요? 광고로.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강아지를 잊어버렸어요. 걔 이름 뽀삐라고 할까요? 날씨도 추운데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 뽀삐를 찾아주시면 50만 원 드리겠습니다 라고 만약에 신부름센터에다 계약을 했다면 그건 뭐예요? 도급계약인 거예요. 근데 우리 뽀삐를 찾아주시면 50만 원을 주겠습니다라고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전봇대에다가 붙이고 다녔다면 이게 뭐가 되죠? 현상 광고에. 왜냐하면 청약을 뭐로 하고 있는 거죠? 광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의리라는 친구가 지나가다 봤어요. 보니까 개 한 마리 찾으면 얼마를 줘요? 50만 원을. 아이고 웬 떡인가 싶은 거죠. 그래서 갑한테 전한 거죠. 안녕하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개 찾아드리겠습니다라고 승낙을 했어요. 계약이 성립됐을까요? 만약에 이 경우에 승낙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된다면 을이 개를 못 찾는 게 채무불이행이 돼요. 승낙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이 뭐가 돼버려요? 성립이 되면 을이 개를 못 찾을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고 내용이 아주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승낙했더라도 아직 계약이 뭐 되지 않은 거예요? 성립되지 않은 거예요. 을이 뽀삐를 가져와야 강아지를 찾아와야 그때 비로소 뭐가 돼요? 계약이 성립되니까 현상 광고는 뭐가 되죠? 요물 계약이고요. 계약이 성립되고 나서 보니까 더 이상 을은 할 게 없죠. 갑만 을에게 뭘 주면 돼요? 50만 원을 주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에게만 채무 있다 그래서 현상 광고는 뭐예요? 유상인데도 뭐가 되는 거죠? 편무 계약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현상 광고는 뭐죠? 요물 계약입니다. 개를 찾아와야 비로소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계약이 성립되고 나서는 더 이상 을에게는 뭐가 없어요? 채무가 없고 갑에게만 뭐가 있어요? 채무가 있으니까 현상 광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되죠? 편무 계약이 된다는 거 좀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은근히 잘 나오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80페이지로 오시면요. 일시적 계약, 계속적 계약, 뭐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처럼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시간의 경과가 요구되지 않으면 일시적 계약이고요. 임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처럼 일정한 시간의 경과가 요구되면 뭐죠? 계속적 계약이에요. 근데 우리 교재에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거 안 읽어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설명 안 드린 건 뭐죠? 안 보셔도 되는 거니까 괜히 읽으시면서 뭔 개소리인가 싶고 막 외워 제끼고 이러면 안 돼요. 그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3번에서 뭐가 나오죠? 계약의 성립이 나옵니다. 자, 계약은 무슨 계약이 원칙이죠? 낙성 계약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청약이 있고 그에 응하는 뭐가 있으면요?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쌍방 간에 뭐가요?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데 2번에서 계약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의사의 합치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불합의는 성립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보시면 3번에서 불합의와 착오가 나와요. 이건 우리가 법률행위 했을 때 했는 얘기예요. 뭐냐면 법률행위 해석하면서 이런 말씀드렸죠. 착오란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한다.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불합의로서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죠? 성립조차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니까요. 이건 여기서 볼 게 아니라 뭐죠? 맨 앞에 민법총칙에서 볼 문제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계약의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이 성립해가지고 1. 청약의 의사표시의 계약을 청하는 거죠. 청하는 것을 우리가 청약이라고 하는데 2번 청약의 요건에서 기억 청약자는 특정인이어야 하지만 니은번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가능하다 이런 말이 나오죠. 커피 자판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거리에요. 커피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것도 뭐예요? 청약인 거죠. 그죠? 그러면 얘가 멀뚱멀뚱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죠? 커피 사세요. 커피 사세요. 커피 사세요. 뭐 하고 있는 거죠? 청약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상대로?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따라서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뭐죠? 상관은 없고요. 유의하실 것은 이 자판기를 설치한 사람이 누구죠? 청약자죠. 근데 이 자판기를 설치한 사람은 특정인이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누군지 몰라도 상관은 없죠. 또 누가 자판기를 설치하는지가 뭐 될 필요는 없어요? 명시될 필요는 없죠. 그죠? 따라서 청약자는 특정인이면 되고 누구인지 알 필요도 없고요. 청약자가 뭐 될 필요도 없어요? 명시될 필요도 없다는 거 주의하시고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청약의 상대방이 뭐죠? 불특정 다수라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우측에 보시면 디귿번 청약의 내용 해가지고 박스에 청약과 청약의 유인이 나오는데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이런 얘기죠. 계약은 낙성 계약이니까 청약이 있고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청약이 되려면 승낙만 있으면 내용이 성립될 정도로 그 내용이 뭐가 되어 있어야 돼요? 확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정도가 아니라면 그것은 청약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청약의 유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요. 계약은 무슨 계약입니까? 낙성 계약입니다. 따라서 승낙만 있으면 뭐가 되죠? 성립이 됩니다. 그 말은 청약이 되려면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 내용이 확정되어야 되고요. 그 정도가 아니면 뭐가 돼요? 청약의 유인인 거죠. 뭐 판례까지 나오는데 아무 의미 없는 거고요. 한 가지 예만 좀 설명드리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길가에다가 노점 장사를 하시는데 옷을 진열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떤 바보도 그냥 보자마자 이 옷 주세요 하는 사람은 없죠. 먼저 뭐라 그래? 아저씨 이 옷 얼마예요?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쪽에서 5만 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아 괜찮네요 주세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요 노점상의 5조를 진열하는 것은 청약이 아니라 뭐에 불과한 거죠? 청약의 유인인 거고 이 옷이 5만 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예요? 청약이 된다. 그죠? 다시 말하면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정도 내용이 확정돼야 비로소 뭐죠? 청약입니다. 그 다음 박스 밑에 청약에 효력해가지고 기억 청약의 효력 발생 시에 나오는데 특별한 건 없죠. 청약도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비로소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고요. 따라서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도달이 되면 더 이상 뭐하지 못합니까? 철회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맨 밑에 계약의 청약의 일을 뭐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한다. 물론 도달된 후에는 뭐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한다는 얘기고요. 넘겨보시면 디귿번 구속력의 존속기간 해가지고 528조, 529조 나오는데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언제까지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되느냐? 528조. 승낙기간이 정해졌다면 그 기간 내에 승낙을 해야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된다. 우리 집 1억에 살래라고 하면서 이달 말일까지 좀 얘기 좀 해줄래? 그러려면 계약이 성립되려면 언제까지 최소한 사겠다고 해야 돼요? 이달 말일까지 사겠다고 해야 되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529조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날짜도 없이 우리 집 1억에 살래라고 청약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영원히 아무 때나 승낙해도 계약이 성립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추상적이긴 하지만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을 해야 비로소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된다. 이런 취지죠. 끝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2번 승낙의 의사표시 해가지고 뭐 승낙 말 그대로 뭐죠? 승낙이고 2번 승낙의 요건 해가지고 주관적 합치 객관적 합치 나오는데 객관적으로는 내용이 일치된다는 얘기고요. 주관적 합치는 청약자가 승낙의 상대방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승낙을 해야 돼요? 청약자에게. 그럼 결국은 승낙의 상대방은 특정인이면 되고 누구인지 알 필요도 없고 뭐 될 필요도 없어요? 명시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승낙의 상대방이 누구기 때문에 청약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만약에 우측 하단에 변경을 가한 승낙은 승낙이 아닙니다. 새로운 청약입니다. 1억 원에 살래라고 했더니 8천만 원에 살래라는 말은 1억이 안 사겠다는 얘기죠. 그죠? 8천만 원에 팔라는 얘기죠. 따라서 변경을 가한 승낙은 승낙이 아니라 뭐가 되죠? 새로운 청약이 되고요.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판례는 의미가 없는 판례고 넘겨보시면 중요한 게 나옵니다. 3번 승낙의 효력 발생의 시기에서 기억 대화자가 나온 대화자는 몰라도 돼요. 니은번 격지자가 나오는데 531조가 나옵니다.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이렇게 나왔죠. 자, 한번 생각해 보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는 원칙이 도달주의지만 예외적으로 뭐가 있어요? 발신주의가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발신주의가 뭐였냐면 답장이란 말이죠. 따라서 청약에 대한 답장의 승낙은 뭐예요? 발신주의. 따라서 승낙은 언제 한 거예요? 발신한 때 한 거예요. 그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계약은 무슨 계약이 원칙이죠? 낙성 계약이 원칙이니까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승낙은 언제 한 거라고요? 승낙을 발신한 때. 그러니까 계약은 승낙은 뭐예요? 발신 시 계약이 뭐죠?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의 성립 시기에 대해서는 계약이 언제 성립되느냐 이 성립 시기에 대해서는 대화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승낙의 뭐라고요? 발신 시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방금 뭐라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승낙을 해야 된다. 그 말은 그 기간 내에 승낙을
도달시켜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또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을 해야 된다는 말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을 뭐 해야 돼요? 도달시켜야 돼요. 만약에 그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하면 연착된 승낙으로서 계약이 성립되는 건 아니고요. 새로운 청약으로 이해하거든요. 그러면 모순이 돼요. 계약이 성립되려면 승낙기간 내에 뭐가 돼요? 도달되라. 근데 계약은 언제 성립하는 거죠? 도달한 때가 아니라 뭐죠? 발신했을 때 계약이 성립되니까 이것이 뭐죠? 모순이 되고 그래서 문제점이라고 나와 있고 학설해가지고 해제 조건설이 나와 있는데 통설의 입장이고 판례 입장입니다. 그 말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 판례 이렇게 합니다. 일단 승낙의 발신 시 일단 계약이 성립된다고 봐요. 다만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해야 되니까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하면 부도달하게 되면 성립한 계약의 효과가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요. 승낙 기간 내에 뭐가 돼야 돼요? 도달이 돼야 돼요. 계약을 언제 성립합니까? 승낙의 발신 시. 합치면 일단 계약은 언제 성립합니까? 승낙의 발신 시 일단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게 되는데 만약에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하면 성립했던 계약의 효과는 어떻게 해요? 없어져 버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뭐죠? 통설이고 판례 입장이고 그것이 뭐죠? 해제 조건설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갑이 을에게요. 청약을 하면서 우리 집 살 거면 3월 20일까지 얘기 좀 해줘. 승낙기간을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 네 말대로 네 원하는 대로 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3월 13일 날 발신했다면 계약은 며칠 날 성립한 거죠? 3월 13일 날 일단 성립했다는 거죠. 근데 만약 이것이 3월 19일 날 도달했다면 계약 기간 내에 뭐가 됐어요? 도달이 됐으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3월 21일 날 도달했어요. 그러면 승낙 기간 내에 뭐 하지 못했어요?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성립했던 계약의 효과가 어떻게 해요? 없어져 버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복잡하죠? 복잡할 거 하나 없습니다. 그냥 따로 기억하셔도 돼요. 계약은 언제 성립합니까? 승낙의 발신 시. 또 계약이 성립되려면 승낙 기간 내에 뭐가 돼야 됩니까? 도달이 되는데 이렇게 따로 기억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을이 언제 발신했어요? 3월 13일 날. 충분하죠? 그죠? 일주일이나 여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요새 등기 속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내면은 내일 가는 데가 많거든요. 그죠? 근데 일주일 정도 여유는 뭐죠? 충분하거든요. 이렇게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연착된 경우에는요. 갑은을에게 뭘 해줘야 되냐면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합니다. 연착의 통지를 해야 계약이 뭐 되지 않냐면 성립되질 않아요. 근데 만약에 연착의 통지를 안 했어요. 그러면 연착되지 않은 것이 돼요. 그래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데 물론 성립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3월 13일 날이 성립된 날짜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이 부분 굉장히 싫어하세요. 벌써 이 표지들이 어두우신데 일단 갑을병이 나오는 것도 짜증이 나는데 뭐까지 나와요? 날짜까지 나오면 막 짜증 나거든요. 그죠? 근데 실제로 매치나 해치나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계약의 성립은 항상 언제? 승낙의 발신 시예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아무리 길고 복잡하더라도 문제가 물어보는 것이 계약이 성립하는 시점은 그러면 다른 거는 뭐 하지 마시고요. 신경도 쓰지 마시고 그냥 승낙을 뭐예요? 발신한 날짜만 찾으면 돼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 법조문이 나와 있거든요. 528조의 2항을 봅니다. 528조 2항. 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그죠? 3월 10일이면 충분히 뭐죠?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죠.
그런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사망. 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됩니다. 언제요? 승낙의 발신시 땡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니은번 보통의 연착된 경우 승낙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연착되면 그죠?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끝이고요. 하단에 보시면 니은번 승낙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게 보낸 경우 사고에 의한 연착, 다시 말하면 연착의 통지를 해야 하고요. 연착 통지를 안 하면 뭐죠? 계약이 성립됩니다. 언제요? 승낙의 발신 시. 그 다음 넘겨보시면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 나오는데 1번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인데 요거는 승낙을 꼭 말로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행동으로 다룰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제가 길을 가는데 리아카에서 오뎅을 팔아요. 제가 암소리 안 하고 먹었어요. 먹고 가려고 했더니 아줌마가 아저씨 오뎅값 주시오죠 라고 하길래 아줌마 저는 오뎅 산다고 얘기한 적 없거든요 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오뎅을 사겠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오뎅을 뭐요? 먹는 것이 뭐죠? 승낙이니까요. 다시 말하면 승낙으로 볼 수 있는 뭐가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만으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는데 이게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고요. 주의할 점은 중간에 3 계약의 성립식입니다. 안 때가 아니라 그러한 행위가 있는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오뎅을 먹는 순간 바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고요. 그 사실을 그 아줌마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뭐 하셨습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은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교차가 됐다는 거죠. 뭐 갑이 을에게 1억에 우리 집 살래라고 얘기를 하고 을이 갑에게 1억에 네 집 팔래라고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교차됐다면 굳이 별도로 또다시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승낙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때는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되는 순간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됩니다. 끝이고요. 우측에 5에서 계약의 경쟁 체계를 나누는 건 가입표예요. 보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가입표고 그 다음에 6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오늘 시험에 공부하는 거에서 중요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단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요. 언제 문제가 되냐면 원시적 전부 불능인 경우에 무효가 됩니다. 원시적이 뭐죠? 계약 체결하기 전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계약이 체결하고 나서 불가능하게 되면 뭐예요? 후발적 불능. 계약 체결하기 전에 불가능하면 뭐죠? 원시적 불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 체결하기 전에 원시적으로 전부 불능이라면 이때는 무효고요. 따라서 이행할 필요도 없고 이행하지 않아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 후발적 불능은 뭐죠? 유효. 이렇게 배웠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무효이기 때문에 책임지지 않는데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요. 계약 체결자가 뻔히 알았어요. 또는 알 수가 있었어요. 그렇고 거기다가 상대방은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 선의고 무과실이라면 이 체결자는 상대방에게 예외적으로 그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데요. 이 책임을 뭐라 그러냐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거고요. 책임의 내용은 신뢰 이익을 배상합니다. 다만 무엇보다는 클 수 없냐면 이행 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어요. 교재 보시면은 의 나와 있고요. 490페이지 보시면 법적 성질은 뭐 큰 의미 없고 요건해 가지고 1. 계약의 목적이
불능일 것 한데 어떤 불능이죠? 원시적 전부 불능을 말한다. 그 다음에 이 체결자가 어떻게 해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3 해가지고 손해를 입었게 하는 거고 4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실이고요. 효과는 무슨 이익 배상합니까? 실내이익을 배상하되 이행이익을 배상합니다. 거기 맞죠? 그죠? 그럼 기억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제가 한강변에서 어떤 아가씨한테 수작을 벌이고 있는데 수작을 벌이려고 강제로 뽀뽀하려고 달려들었더니 이 아가씨가 반항을 해요. 며칠 전에 그런 뉴스 보셨어요? 저번 주에 이제 어떤 남자놈이 자기 집 개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이 여자분인데 당신 왜 우리 집 개를 때리냐고 막 뭐라 했더니 이놈이 피식 웃더니 뽀뽀를 해요. 그 여자분한테. 안 웃기세요? 뽀뽀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죠? 잡혀간 거죠. 뭐죠? 강제 추행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용이 뭐냐면 실형 1년 선고를 받았더라고요. 징역 1년. 근데 이제 그 판사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전혀 죄의식도 없고 뭐 뽀뽀할 수도 있지 왜 그거 가지고 그러자. 그 다음에 반성도 전혀 안 하고 미안한 감정도 전혀 없고 그래가지고 재질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실형 선고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안 웃기신가 보네. 그죠? 웃기라고 말씀드린 말씀인데. 아무튼 그래도 이 여자분이 뭐죠? 뭐 저를 막 뽀뽀하려 달려들다가 귀걸이가 한강에 퐁당 빠졌어요. 퐁당 빠졌더니 막 이 여자분이 뭐죠? 막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막 방방 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한 거죠. 오빠가 건져줄게, 그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각서쓰래요. 그래서 제가 각서에다가 오빠가 꼭 한강에 빠진 귀걸이를 건져주겠다라고 각서 썼어요. 이 각서 무효유예? 무효죠. 왜냐하면 원시적 전부불능이죠. 그죠? 각서 쓰기 전부터 한강에 빠진 귀걸이는 뭐죠? 건질 수가 없는 거니까 무효죠. 그러면 귀걸이 건져줘야 돼? 건져줄 필요 없어요? 건져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예, 무효는 효과가 없고 따라서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죠. 그죠? 자, 근데 문제 저는 요 각서를 써줄 때도 한강에 귀걸이가 빠지면 건질 수 없다는 거 뻔히 알면서 썼죠. 그러면 저는 이 아가씨한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져야 돼요? 줄 필요 없어요? 져야 되나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게 왜냐하면은 항상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럴듯한 걸 찾아가잖아요. 왠지 책임져야 될 것 같죠? 그죠? 아니죠. 왜냐하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되려면 상대방도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하셔야 되잖아요. 이 아가씨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몰랐더라도 충분히 뭐는 아니에요? 무과실은 아니잖아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거는 뭐죠? 건져줄 필요도 없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도 뭐 할 필요 없어요? 질 필요가 없다. 이게 뭐죠?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거였어요. 그죠? 꼭 기억해 두시고. 그런데 규제 잠깐 보시면 5번에 가지고 확대 적용 여부해 가지고 490페이지의 내용에 막 이상한 내용이 막 나와요. 그러나 우측에 보시면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에 대해서 복잡하게 나와 있거든요. 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억나실 거예요. 손해배상은 아무 때나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우리 민법은 위법행위가 두 가지죠. 채무 불이행과 불법행위. 기억나시죠? 그죠? 맨날 중요하다고 맨날 떠드는 거잖아요. 그죠? 손해배상은 아무 때나 청구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지만요? 위법해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법행위는 뭐죠? 두 가지. 채무 불이행하고 불법행위 두 가지. 두 가지 외에는 다른 원인으로는 뭘 청구할 수 없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학자분들은 이런 민법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독일에서 유명한 사건인데 카페트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 어떤 사건이냐면 카페트 가게에 카페트를 막 쌓아놨는데 어떤 사람이 카페트 가게 와가지고 구경하고 있는데
요 카페트가 무너졌어요. 무너지는 바람에 깔려가지고 이 양반이 뭐 했냐면 사망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카페트 가게 주인이 요 돌아가신 분한테 책임져야 되겠죠. 왜요? 일단 계약 안 했죠. 구경하다 돌아가셨으니까 뭐는 아니에요? 채무불이행은 아니고요. 또 우리 학자분들 주장에 따른다면 카페트 가게에다가 카페트를 쌓아놓지 어디다 카페트를 쌓아놓냐. 따라 이거는 무엇도 아닌 불법행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이 부담되지 않는다라는 이상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채무불이행도 불법행위도 아니니까 요 계약 체결사행 과실 책임을 끌어다가 적용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확대 적용이에요. 우리나라는 비슷한 일이 뭐가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 사건이죠. 이 양반이 백화점 와가지고 아이쇼핑 구경을 하고 있는데 에스키를 타고 올라가는데 밑에 아는 분이 있으니까 목을 쭉 빼가지고 개똥이 엄마 이렇게 아는 척하다가 교차되는 지점에 껴가지고 뭐죠?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그죠? 이 사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에스컬레이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쓰다 보니까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에스컬레이터가 얼마나 힘이 세요? 100명이 올라가도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낀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절대로 안 씁니다. 그죠? 200명이 타도 올라가는 정도 힘인 거예요. 그죠? 아무튼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겠죠. 백화점 측에서. 왜요? 구경하다 돌아가셨으니까 절대로 뭐는 아니에요? 채무불이행은 아니죠. 또 백화점에다 에스컬레이터 설치한 게 위법한가요? 불법한가요? 불법행위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백화점은 이 아줌마한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이상한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경우까지 끌어다가 이 규정을 뭐 해야 돼요?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학설의 입장이란 얘기예요. 근데 제가 계속 학설의 입장이란 이유는 우리 판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판례는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전부불능인 경우에만 인정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건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물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왜 그러냐면 불법행위라는 거는 뭐예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게 뭐예요? 불법행위죠. 그럼 우리 판례는 이런 거죠. 카페트 가게에 카페트를 쌓아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쌓아놓더라도 안 무너지게 쌓아야 된다는 거죠. 제대로 안 쌓아가지고 무너졌다면 카페트 가게 주인에게 과실이 있으니까 뭐예요? 불법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게 뭐라고요? 불법행위니까. 에스컬레이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백화점에다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누가 끼더라도 돌아가시지 않도록 뭘 해야 돼요? 안전시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안전시설을 제대로 안 해서 이분이 돌아가신 거라면 백화점 측에서는 이분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과실이 있으니까 불법행위 원인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기억하시는데, 자, 우리 판례는 학설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뭘 기억하게 돼요? 판례. 자, 우리 판례는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은 뭐에 대해서만요? 원시적 전부불능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다른 경우에는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 인정하지 않아요. 따라서 우측에 계약 교섭 단계에서 보호 의무가 나와 있는데 무슨 보호 의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계약 교섭 중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 그러니까 보호 의무라고 넣으신 이유는 아마 이런 것까지 포함시켜서 이제 넣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이 아니라 뭐로 이해한다고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원인은 나누지만 이것도 실내이익을 배상하되 무엇은요? 이행이익은 초과할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험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죠?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 꼭 정리하시고 뭐 하셔야 돼요?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끝입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확인 문제가 나오죠. 한번 풀어볼게요. 계약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사용대차는 무상입니다. 우리가 임대차 때 말씀드리겠지만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유상이면 임대차, 무상이면 뭐예요? 사용대차. 그러면 사용대차는 무상이니까 무슨 계약이겠어요? 편무계약이겠죠. 근데 뭐라고요? 쌍무계약이다. X. 이해되시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상이면 무슨 계약입니까? 편무계약. 유상이면 무슨 계약입니까? 쌍무계약. 다만 주의하실 것은 현상광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계약. 왜요? 요물계약이어서. 2번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 이건 맞아요. 그러니까 유상계약이 쌍무계약이라면 틀려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보세요. 현상광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편무. 얘는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란 말은 X예요. 그죠? 유상계약 중에 뭐가 있어요? 편무계약. 근데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라는 말은 맞아요. 왜냐면 예외가 뭐죠?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죠? 3번 예약은 물론 채권계약이고요. 4번 쌍무계약이 갖는 이행상의 결련성으로서 동시양변권이 성립한다 설명드릴 거고 5번 교환계약도 낙성계약이고 불요식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이 효력해가지고 계약 효력이 일반에서 우측에 보시면 쌍무계약의 효력이 나와요. 자, 쌍무계약이 뭐라고요?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는 계약이 뭐죠? 쌍무계약. 따라서 쌍무계약이 성립되려면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어야 된다. 이게 뭐죠? 성립상의 결련성. 또 쌍방의 채무는 동시에 해야 돼요. 지는 안 하면서 해달라고 요구하면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고 거부할 수 있어요. 이게 뭐죠? 이행상의 결련성. 또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어야지만 뭐요? 쌍무계약이니까 한쪽 사람의 채무가 소멸한다면 타방의 채무도 뭐죠? 소멸하게 되는데 이게 뭐죠? 존속상의 결련성이죠.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동시이행 항변권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얘기죠. 쌍무계약은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는 계약이니까 쌍방의 채무는 동시에 해야 하는 거고 지는 안 하면서 해달라고 요구하면 나는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동시이행 항변권인 거죠. 의해 보시고 넘겨보시면은 판례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동시이행 항변권과 유치권의 차이에서 박스로 정리되어 있는데 나중에 정리할 때 쓰시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요. 유치권은 물권이고 동시항변권은 쌍무계약의 내용이에요. 물권이 아니에요. 따라서 유치권을 가지고는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지만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고는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해요. 박스 밑에 2번 성립요건에서 1번 쌍무계약상 대가적 채무의 존재. 다시 말하면 쌍방 모두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채무가 있어야 된다. 내용 안 보셔도 되고 타이틀만. 우측에 2번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여기가 중요한데. 그래서 교재 보시면 원칙이 나오고 예외가 나온단 말이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쌍방 모두가 이행할 때가 다 돼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선이행 의무자 먼저 이행하기로 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항상 그러느냐?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첫째,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존재하게 됐다면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고요. 둘째,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 지체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선이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동시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거나 상대방의 이행지체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뭘요? 동시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입니다. 따라서 쌍방의 채무는 동시에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꼭 그러냐죠. 꼭 그러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할 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거래할 때 현찰 박치기예요? 아니잖아요. 보통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면 먼저 뭘 줘요? 중도금을 먼저 주죠. 중도금을 먼저 주고 실제로 동시이행 관계인 것은 마지막에 잔금을 지급하는 것과 이전 등기, 정확히 말하면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받는 것이 뭐예요? 동시이행 관계인 거예요. 그죠? 그죠? 따라서 중도금 주기로 한 날, 나 등기 서류 안 주면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거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중도금은 선이행 의무이기 때문에. 그죠? 다시 말하면 등기 서류 받기 전에 먼저 주기로 한 돈이죠. 그죠? 따라서 중도금은 선이행 의무니까 뭘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동시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항상 그러느냐? 아니라는 거죠. 중도금을 주기로 한 날 혹시나 싶어가지고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요. 갑자기 어떤 가압류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중도금 안 주겠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존재하면 뭘 행사할 수 있어요? 동시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가압류 말소 전까지는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근데 그런 문제도 아니고요. 그냥 안 줬어요. 이게 뭐죠? 이행지체죠. 안 주고 은근과 끈기로 버텼더니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때가 됐어요. 그 말은 상대방이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하기로 한 때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행지체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죠. 이렇게 되면 원래부터 동시이행관계였던 잔금뿐만 아니라 중도금까지 합쳐서 동시이행관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을은 갑이 등기 서류 안 주면 잔금뿐만 아니라 중도금도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한 때가 되면 원래부터 동시이행 관계였던 잔금뿐만 아니라 중도금도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을이 갑에게 매매 대금을 안 주는 것은 정당한 이행 거절이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이행지체가 아니에요. 따라서 갑은 을에 매매 대금을 안 줬다는 이유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요. 먼저 등기 서류를 을에게 줘야 돼요.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다가 맡겨놔야 돼요. 특히 우리 판례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한 번 한 것만으로 부족하고 뭐죠? 계속돼야 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아주 결론이 희한해요. 그죠? 자, 우리가 동시이행항변권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유는 결론이 이상해집니다. 자, 기억나시나요?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뭐라고요? 동시행 관계다. 따라서 전세금을 안 준다는 이유로 경매를 신청하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집을 비워줘야 한다. 기억나시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잔금과 중도금의 지급과 이전 등기 서류 교부는 뭐죠? 동시행관계다. 따라서 을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으려면 먼저 을이 가지고 있던 뭘 소멸시켜야 돼요?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켜야 되고요. 따라서 갑은 먼저 등기서류를 주든지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해야 을의 동시항변권이 뭐죠? 소멸되고요. 그래야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동시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한 번 한 것만으로 부족하고 계속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음 겁니다. 교재 보시면 예? 중도금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게 안 하려고 했는데 항상 우리가 일이 꼬이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좋은 게 좋은 거를 냅두는 경우예요. 만약에 중도금이 안 주면 바로 이 시점에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좋은 거에 좋은 거라고 냅둬 버리면은 뭐가 돼 버려요? 잔금 지급할 때가 돼 버리면 오히려 두가 더 유리해져 버려요. 을이 더 유리해져 버리고요. 갑이 아주 어떻게 해요? 진퇴양난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항상 좋은 게 문제인 거죠. 교재 보시면 그래서 우측에 원칙 예외 나와 있고 하단에 보시면 내용이 나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걸 건 아니고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상번 상대방이 자기의 채무 이행 또는 그 제공을 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할 것. 쉽게 말하면 지는 안 하면서 해달라고 뭐 할 것이에요? 요구할 것인데 따라서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려면 뭘 해야 돼요?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되고요. 한 번 한 것만으로 부족하고 뭐가 돼야 돼요? 계속돼야 됩니다. 판례는 큰 의미는 없고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3번 동시이행 항변권에 효력해서 1. 연기적 항변권 2. 이행지체 저지효라는 말은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된다면 더 이상 이행하지 않아도 뭐가 아니에요? 이행지체가 아니다. 채무불이행이 아니라는 얘기고요. 3번 동시항변권이 만약에 재판에서 문제가 됐다면 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을은 갑에게 잔금 중도금을 지급하고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서를 줘라 라고 뭐죠? 판결을 내릴 테니까 동시항변권이 주정이 된다면 상환 이행 판결 또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되고요. 넘겨보시면 4번 상계금지가 나오는데 맨 위에 결론만 좀 기억해 외우시는 겁니다. 이거 이해할 게 아니라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뭐 할 수 없어요? 상계할 수가 없다. 상계라는 말은 뭐냐면 받을 돈과 줄 돈은 까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3 해가지고 동시이행항변권에 확장해가지고 499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이것도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왜 정리를 해야 되냐면 교재에 나와 있는 거를 외운다 그래서 해결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일단 이게 뭐냐면 언제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고 언제 인정되지 않느냐 이 문제인데 교재에 나와 있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큰 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첫째 기억할 것이 뭐냐면 전제입니다. 쌍무계약이죠. 그죠? 동시항변권이 뭐라고요?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 따라서 무슨 계약해야 돼요? 쌍무계약. 다시 말하면 뭐예요? 유상, 매매, 교환, 임대차 이런 말이 나오면 쌍방의 의무는 다 뭐예요? 동시행관계. 따라 외울 게 아니라고요. 거기 나와 있는 얘들의 한 70%는 뭐죠? 쌍무계약이라고 줄여버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 원상회복이에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관계는 다 뭐죠? 동시행관계입니다. 뭐 무효가 돼서 원상회복을 하든 취소가 돼서 원상회복을 하든 권리가 소멸이 돼서 원상회복을 하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단계는 다 뭐라고요? 동시행관계다. 그래서 우리가 전세권이 소멸되면 전세금만 하고 목조물 반환 동시행관계죠. 왜요? 원상회복이니까. 임대차 계약이 소멸되면요. 임차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과 목조물을 반환하는 것도 뭐예요? 동시행관계예요. 왜요? 원상회복이니까.
그래서 크게 쌍무계약과 원상회복이 뭐라고요? 동시행관계다. 그러면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거 99%가 해결이 돼요. 그 다음에 따로 세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변제입니다. 돈을 갚는 것과 영수증을 받는 것은 뭐냐면 동시이행관계다. 뭐라고요? 돈을 갚는 것하고 영수증을 받는 건 뭐죠? 동시이행관계예요. 그럼 뭐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냐? 지금 노란색 쓰는 이유는 이걸 기억하면 된다는 거죠. 첫째, 차용증, 채권 증서를 반환받는 것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두 번째, 담보를 말소하는 것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맨날 이게 답이죠. 그죠? 답. 자,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돈 갚으러 가가지고 아가씨 저당권 말소하면 돈을 못 갚어 라고 해봤자 아가씨가 뭐죠? 신경도 안 쓴다. 그죠? 왜냐하면 동시행관계가 아니에요. 먼저 돈을 갖고 담보는 뭐죠? 나중에 말소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돈을 갚으면서 뭘 받아뒀다고요? 영수증을 받아뒀다가 영수증을 이용해서 자기가 그 담보를 뭐예요? 말소하면 그만인 거예요. 따라서 변제와 담보 말소는 뭐가 아닙니까? 동시행관계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의 말소입니다. 이게 뭔지는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할 건데요. 요 임차권 등기도 그냥 임차권이 아니라 저당권이라고 이해합니다. 우리 판례가. 따라서 담보 말소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가 아니죠? 동시행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시험 문제가 다음 중 동시이행관계 아닌 것을 이렇게 물어볼 거니까 결국 뭐죠? 기억할 것은 뭐죠? 요 세 가지인 거죠. 채권 증서에 관한 담보의 말소, 임차권 등기 명령자에 따른 임차권 등기의 말소는 뭐가 아니죠?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나머지 거는 크게 쌍무계약, 원상회복은 뭐죠? 동시행관계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교재 우측에 보시면 3번 동시이행관계가 아닌 경우 나와 있잖아요. 1. 담보 말소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해가지고 채권증서 하나 나왔죠. 3번은 설명 안 드렸죠. 왜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얘기잖아요. 자,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하면 뭐가 떠올리세요?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도 뭐예요? 무효니까 대금은 뭐 할 필요 없어요? 지급할 필요가 없는데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뭐는 있어요? 협력 의무는 있는 거죠. 그 말은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고 협력은 뭐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동시행관계가 아니라는 건 따로 기억할 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4번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조에 따른 임차권 등기의 말소는 뭐가 아니라고요?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좀 쉬었다가요. 위험부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